자, 오늘 CPI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CPI가 발표된 내용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까지 오는 거, 그 다음에, 왜 지금 이 변곡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경고 영상은, 경고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방금 전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근원 CPI, 그 다음에 일반 CPI가 이렇게 발표되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다 하락해서 나왔어요. 대부분 다 하락해서 나와서,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요거를 좀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지금,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떼야 되는데. 네, 됐다. 자, 우선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 먼저 살펴보면, 전월 대비로는 한 0.2% 요 정도 올랐어요. 예측치나 이전치하고, 예측치보다도 거의 똑같았죠. 예측치하고. 그리고, 전년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전치보다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예측치보다도 낮아졌어요. 예측치는 4.8이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4.7%죠.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일반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이 근원 소비자 물가이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수치인데 이게 좀 낮게 나왔어요. 우선 근원 소비자 지수가 뭔가 요걸 우선 설명을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식품하고 에너지, 이거는 좀 변동폭이 큰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제외한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좀 달라요.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식품도 포함되고 에너지도 포함되고 모든 게 포함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여가지고 좀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해서 다른 이런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게 변동폭이 있긴 해서 연준에서는 그거보다는 요거 근원 CPI 요거를 좀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가 난다. 근데 요 차이를 좀 많이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안정적인 그 흐름을 보이니까 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든 영향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의 이 퍼센테이지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임대료 부분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현재 이 근원 소비자 물가를 좀 낮추려면 임대료, 렌트비 이런 거가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 그 금리가 이제 높다 보니까 의외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티나님 안녕하세요. 예, 오정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계속 해볼게요. 네, 그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쉽게 못 파는 이유가, 한국도 그러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집을 팔았다. 그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높은 금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모기지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7%, 8%다. 근데 나는 2%, 3%다. 요걸로 받았다. 그러면 쉽게 또 안 팔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적어진 상태에서 이 건설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량들이 안 나오니까 조금씩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를 잡아야 진짜 잡는 거다. 이 임대료 부분이나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잡아야 이 근원 소비자 물가를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연준 파월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를 좀 잘 보고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측치가 지금 현재 4.7로 좀 낮게 나왔죠. 예, 맞아. 좀 낮게 나왔는데, 시장은 지금 원래 이렇게 되면 출렁이긴 한데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거, 조금씩 우상향으로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좀 큰 영향을 안 끼치냐면, 시장에서 대부분 이 정도의 변동폭이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동폭이 좀 적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아마 다음 달엔 좀 변동폭이 클 수 있어요. 유가나 에너지 부분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물가에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미국 그 시장에서도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거를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우선 7월 달 토치에 나온 거는 조금 낮게 나왔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 아니 그냥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0.2%로 뭐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전년 대비는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3.2%. 그래서 좀 낮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 올린 걸로도 어느 정도 물가를 잡고 있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달이야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또 좋은 지표도 또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 나온 게 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24만 8천 건이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전치보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갑자기 실업률이 늘었는데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당연히 안 좋은 뉴스거든요. 이게 실업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현재 상황은 좀 달라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실업자가 늘었다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경기 그게 조금 거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활성화된 게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 이 실업률이 느는 거에서 어느 정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 근원 소비자도 좀 내려갔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도 좀 내려갔고, 지금 실업률은 좀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요거를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은 금리를 올릴 명분이 좀 줄어들잖아요. 예, 줄어드니까 이게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근원 소비자 물가하고 일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졌다면, 금리를 지금 현재 5.5%까지도 올렸는데 물가를 못 잡네? 더 내려야 되겠네? 이런 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9월 달에 우리 금리 올려야 돼, 뭐 이런 뉘앙스가 많이 핑기겠죠. 그러면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가는데,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또 채권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안 좋게 되니까,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안 좋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머지 국채 관련해서는 또 밑에 내려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그래도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이 조금 사라졌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현재 변동하는 그게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우상향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이제는 아직은 금리 인하를 볼 시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물가가 좀 잡히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구나, 요 생각은 어느 정도 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지거든요. 예전에 파월이 작년 3월인가도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보다 높은 금리에서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이제 과연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인가, 지금 이게 조금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려가 이제 최대 금리까지 올린 다음에 시장을 좀 불안 요소가 있게 한 다음에 좀 지속했던 기간이 한 7개월, 8개월 정도, 그 정도 되면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렸지만, 만약에 지금 8월 달에 아니라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지금 현재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오름에 따라 좀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또 다음 수치들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하면 11월이나 12월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아직 9월 달은 아니니까 현재 8월 달 이 지수만으로는 우선은 우상향할 만한 그게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요걸 좀 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 물가가 나온 거가 한 3%대에서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이제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고, 현재 뭐라고 해나 부동산 관련 임대료 관련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잖아요. 집 계약하더라도 보통 2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쉽게 그 변화가 안 되니까 이 물가가 잡히는데 상당 기간 좀 오래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은 금리도 좀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할 것이다. 요게 좀 화두가 될 것 같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이 지금 한 4% 정도 됐는데 이 물가를 2%로 잡는다는 게 좀 사실 좀 어려워요. 임금이 높은데 물가를 2%로 낮춘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좀 격차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좀 얼마나 더 유지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좀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혹시나 가게 된다면 증시에는 좋게 보이니까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오겠죠. 보통 지금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이따 맨 마지막에 또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4파동 구간, 이제 엘리엇 파동 중에서 친다고 하면 한 4파동 구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5파 상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에서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그 CPI 발표, 7월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유상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표가 이렇게 나와서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미국 시장에도 좀 긍정적이고 한국 시장에도 내일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좀 그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지금 현재 많이 분석들 하고 있겠죠. 채권 같은, 보통 그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할지 요거를 좀 예측하기 쉬운 지표는 2년물 국채를 보면 어느 정도 쉽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년물 선물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또 보시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다들 분석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이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싸 도다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보면 지금 제가 한 7월 26일 날 요 관련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300만 유코가 돌아오나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온 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곧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좀 좋은 뉴스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나왔어요. 단체 관광객 한국행 허용. 사드 갈등 후 6년 5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되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몰려오겠죠. 그럼 지금 현재 종로 같은 경우도 상가들이 문을 다 닫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슬슬 열을 수도 있고, 좀 한국 그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데 좀 예전에 막 중국인들 엄청 많았던데, 그런 곳이 다시 붐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역할이 되고, 우리 이제 한국인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중국인들이 많으면, 관광객이 많으면 이동하거나 좀 그런데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친다고 하면 중국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돈을 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경기에 좋은 역할을 하겠죠. 이제 지금 CPI 발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이 단체 여행을 한국으로 가는 거를 이제 풀어줬고, 이게 6년
거의 6년 만에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인이 중국으로 갈 때 그 비자도 간소화 시켜준대요. 간소하게. 예전에는 그 지문을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좀 까다롭게 했는데 한 올해 말까지 그걸 끝낼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에 가는 게 좀 더 사업상 가거나 이럴 때 좀 더 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풀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해가지고 한 78개국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다 들어와라, 좀 많이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풀었거든요. 네, 풀었는데 요게 좀 목적이 있어 보여요. 목적이 좀 아무래도 현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현재 중국이 관광객이 하도 안 와서 좀 걱정이 많이 있죠. 그 부분이 있는데, 예, 그거 좀, 요거 다음에 얘기 드리고, 만약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 최소 2016년도까지는, 2016년도에 왔던 그 규모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800만 명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800에서 1000만 명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0% 가까이가 더 들어오는 그런 꼴이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내수 경기는 좋아지겠죠. 그 후로는 2016년부터는 점점 감소를 해가지고, 점점 감소해서 2021년에 17만 명, 2022년에 22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몇 배가 한 40배 넘게 더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경기에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에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중국이 그럼 왜 그럴까? 왜 갑자기 해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을 진행을 한대요.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에 지금 관광객이 너무 안 가가지고 내수가 안 살고 있잖아요. 소비도 안 되고, 뭐 경기 지금 부양책을 제대로 쓰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침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을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먼저 가라고 좀 이렇게 퍼주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으로 다른 나라 국가들도 와달라, 뭐 이런 뉘앙스를 핀겼겠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요런 것도 활성화 시켜가지고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속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광객이 지금처럼 계속 안 간다고 하면 아시안 게임은 흥행이 안 되고 거의 뭐 박살 나겠죠. 그러면 얘네들 경기는 더 침체될 거고 안 좋겠죠. 그리고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좀 한국의 관광객을 풀어준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 뭐냐면 요거 아시안 게임보다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그걸 내렸거든요. 예, 경기적으로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막 위축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이 규제가 있기 전에 엔비디아에서 대략 한 50억 달러치인가 AI 반도체를 수입을 했거든요. 막 이제 빨리 이제 더 제재하기 전에 현재 막 땡겨서 살라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현재 요게 나오면 중국이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돌파구를 찾는 곳이 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한테 그런 규제를 더 많이 풀어주고 좀 대대적인 투자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뉴스를 보시면, 미국 진출이 막힌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 한국에 5조 원 투자 러시, 이렇게 됐잖아요. 왜냐면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것 때문에, 중국 제품이, 많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우려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배터리 업체들이 좀 우위인데 얘네들이 타격을 입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IRA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배터리 광물을 가공할 때 미국이나 동맹국이나 이런 데에서 한 40% 이상을 조달해야 된다. 그래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해갖고 바로 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미국과 동맹국이 아니니까. 근데 한국은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됐는데, 그래서 한국에다가 그 위에 피난처로 해가지고 새만금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5조 원 투자 러시.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 투자를 하고 하면은 좋은 역할이 되니까 한국한테 어느 정도
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게 뭐랄까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관광객도 열어주고 뭐 투자도 막 늘리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지금 바이든이 취하고 있는 그런 중국 관련 제재,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는 중국의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새만금 단지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법인세도 감면 혜택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에도 좋고 중국에도 좀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한국한테 조금 손을 많이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현재 그 모습인데 오늘 바이든이 중국 행정명령, 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한국한테도 관광객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한 거 아닌가. 좀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은 이게 나오자마자 이거를 왜 했을까. 뭐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중국 지금 바이든이 규제하는 것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해당 분야 관련 중국 투자 시 미국 재무부에 그런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일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아직은 시행 중인 건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시행은 되겠죠. 그러면은 미중 갈등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자기네들 기업들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중국 돈이 들어오니까 경기는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만한 명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악재들이 사라졌다. 왜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안 올려주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한국 같은 경우 금리를 안 올려도 될 정도의 경제거든요. 왜냐면 지금 올리면은 좀 계속 안 좋은 그게 되니까 가능하면 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안 올려주면 땡큐죠. 그런 땡큐인 상황에서 중국 돈 들어오고 뭐 그러면 당연히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이 투자 행정명령을 발표하자마자 이게 언제 발표가 됐냐면 어저께 미국장이 끝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이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많이 주고 싶진 않았나 봐요. 만약에 얘가 장중에 발표를 했다면 아마 시장이 좀 많이 출렁였을 거예요. 많이 좀 밑으로 꽂거나 그랬는데 장후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줬죠. 그러면서 CPI가 이렇게 좀 괜찮게 나오니까 지금 현재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 다음 요거 이제 말씀드려야지. 중국이 이제 바이든이 서명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최고다. 반도체는 미국이 만든 거다. 이 칩스하고 반도체 동맹, 근데 반도체 과학법은 더 많은 반도체 생산과 그에 수반되는 일자리 그리고 혁신을 미국에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는 봐봐라, 이 공장 많이 유치해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엄청 늘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선도 있고 하니까 자기 치적을 좀 많이 과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시에도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장 끝나고 발표를 하면서 그 후에 자기가 어쨌다 저쨌다 자랑도 좀 하고 2분기 공장 건설이 GDP 비중 40년 만에 최고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랑도 하고 하니까 뭐 재선을 위해서 그러겠지만 하여튼 미국에 난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어났고 그 다음으로 뭐냐? 미국 채권 관련 얘기인데요. 미국 채권이 현재 어저께였나? 어저께는 3년물이 발행이 되고 엊그저께구나. 그다음에 10년물이 발행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이따 새벽 2시인가 30년물이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채권이 좀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음에도 이게 좀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 솔직히 시장이 혼란을 주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현재 미국 주가든 한국이든 이게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올 초보다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파동 정도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 5파동 정도가 남았지만 그래도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분의 폭이 좀 적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위험 요소 감소해서 이쪽으로 가느니 미국 채권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하여튼 국채 수익률이 인기가 좀 많이 있나 봐요. 예, 많이 잘 팔리고 그 경쟁률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지금 3년물, 아까 얘기 드렸죠. 3년물도 잘 팔렸는데, 10년물에도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 지금 현재 4% 수익률에, 투자자들은 좀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10년물,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을 경매로 했는데, 우선 3.999%로 낙찰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3,900억 달러 입찰을 했는데, 390억 달러 입찰을 했는데, 9,700억, 맞죠? 9,700억 달러나 몰렸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채 수요가 강하다. 잘 팔린다. 신용 강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이따가는 30년물 국채 만기란다. 이 채권 230억 달러 규모, 요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또 요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채가 잘 팔린다고 하면, 어찌 보면 시장에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경기 부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국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주면, 수익률이 올라가면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헷갈리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그 경제나 주가에는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이 쓸 돈, 부채를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 돈을 더 국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돈을 더 늘리는 건데,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현재 이렇게 뒤로 긴축은 하고 있지만 뒤로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뒤로 뺀 건 아니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그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게 국채가 흥행이 되면 되려 회사채가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회사채 이율이 좀 많이 주긴 하는데, 국채가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가고 돈이 쏠린다. 그럼 회사채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회사채가 안 팔리면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를 미루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참 양면성이 있어요. 요게, 올라가면은 가계 차입이나 부동산 요런 것도 변동성도 증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린다면 이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CPI까지 조금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낮게 나왔으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리려는 명분이 안 되죠. 그리고 파월이 저번 연설에서 우리는 데이터에 집중해서 볼 것이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집중해서 볼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괜히 금리를 올려가지고 국채 금리까지 상승시키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죠? 소비자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이 없고, 금리를 여기서 올리지 않을 거니까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리 없고, 그럼 그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슈,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이슈예요. 이제 어제 티나님이 말씀 주셨지만, 유럽 천연가스 선물이 많이 올랐어요.
장 중에 한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40% 가까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호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그렇대요. 더 높은 임금을 달라. 고용이 좀 안정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파업 그것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호주발 LNG 공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호주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 양은 많지가 않대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급등할 만한 그게 아닌데 이게 왜 급등을 했냐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에너지 위기 관련 우려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여기서 파업을 하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가 팍 올랐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무디스가 신용을 강등한 그 여파가 있어서 어제 미국 그 시장이 끝날 때 이렇게 그 지역 은행주 그거하고 대형 은행주 ETF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좀 하락을 했네요. 그런데 그 JP 모건에서는 지금 현재 사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 은행들이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고 은행들 낙폭이 커지면서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이 매수할 기회이다. 이렇게 레포트를 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 발행하고 시장에 돈이 막 풀리고 하면 은행에 돈이 들어가고 예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위기는 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게 되니까 이 지금 민간 신용 회사들이 또 현재 현금 비축을 많이 늘리고 있대요. 요게 또 나왔어요. 요게 좀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한 5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부채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업계의 전통적인 대출 기관이 혼란에 빠지는 동안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디스가 신용을 강등을 해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현금 비축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네들도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실적 발표한 거 디즈니 같은 경우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요거 예상치 상회. 매출은 223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센트 이렇게 됐죠. 얘네들이 이렇게 좀 올라간 이유가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올렸는데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안 줄었대요. 안 줄었기 때문에 좀 좋게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린대요. 또 지금 올렸는데도 구독자가 안 줄었기 때문에 또 올린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스트리밍 그 가격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거가 한 17.99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넷플릭스보다 좀 비싸요. 넷플릭스.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넷플릭스가 1위긴 한데 요거보다 지금 더 비싸죠. 아무래도 이게 어린이를 타격을 한 거니까 부모들이 다 요걸 끊어줘서 그런가 뭐 이런 거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디즈니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리고 로블록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네요. 매출이 7억 8,1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46달러. 예상을 하회했네요. 예상을 하회해서 뭐 왜 그랬나 봤더니 일일 그 활성 사용자 수가 좀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1분기보다 조금 줄었대요. 한 1% 정도. 그리고 지금 활성 사용자 수가 그 쓰는 돈도 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한 3% 정도 줄어가지고 한 사람당 한 11.92달러 요 정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총 비용은 30%나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사용자 지금 6,550만 명 정도 이렇게 활성 사용자 수인데 10억 명 목표 달성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가지면서 주가가 좀 폭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주가는 지금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 차트가 오늘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그 형태가 되겠죠.
요거는 또 이따 가서 얘기를 한번 드릴 거고.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빠졌었다. 어제는 이렇게 에너지 관련 이런 건 올라가고, 부동산이나 헬스케어 이런 부분 대부분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봐도 뭐 반도체나 그 바이든이 반도체 관련 중국 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반도체주 관련해서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렇게 되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좀 세력들은 이 CPI로 인해서 반등을 할 거를 예상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동성 지수가 어제 하락한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갔어요. 대략 이렇게 좀 떨어졌죠. 15.96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저께 내려갔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미리, 시장이 안 내려갈 거라는 걸 예측을 했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 변동성 지수의 그 흐름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어요. 어제 70에서 67로 좀 떨어졌고, 이 풋옵션 비율은 어제하고 똑같네요. 0.86. 이게 1로 갈수록 좀 변동폭이 커지면서 하락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이게 뭐냐고 생각은 되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 베팅한 사람, 아래로 올라갈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거 베팅한 사람, 그 비율이거든요. 위에가 커지면 커질수록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그 2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잘 팔리고 있다. 아까 말한 10년물 같은 경우 380억 달러 입찰에 970억 달러나 몰렸다.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2시 정도에 3년물 그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것도 관심거리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이는 아직도 좀 역전이 지속된 상태예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최대치를 찍었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호주 공급 우려 요거 좀 미국의 그 비축류가 좀 많이 늘었음에도 이것 때문에 공급 우려 막 이렇게 유럽이 너무 놀래가지고 별거 아닌데 이게 유럽이 호주 거 수입도 안 하면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 괜히 별거 아닌데 깜짝 놀라가지고 좀 이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 또 이게 또 진정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2.368 요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갔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 주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더 가려고 하는 흐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CPI 그 발표를 앞두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했거든요. 1317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내일 이제 어떻게 발표되는가 이제 발표된 영향이 이제 나오면서 환율이 이제 움직이겠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다 했고, 그리고 현재 CME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동결을 지금 85.5인데, 이게 좀 더 아마 내일 아침에 보면 좀 더 올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어찌됐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찌됐든 동결 가능성에 거의 무게가 많이 실려 있으니까, 동결하겠구나. CPI가 또 안 좋게 나오고, 좀 영향을 줬다고 하면 이게 팍 내려갔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하여튼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CPI 발표 기다리면서 좀 횡보하고 있었는데 좀 요런 게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그 관련돼서 청신호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출시되잖아요. 만약에 출시되면 이 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긍정적이다, 청신호다. 그러면 지금 이 검토 기한이 하나는 2024년 1월 11일까지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2024년 3월 15일, 그 다음에는 2024년 3월 16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결론이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도 날 수 있겠죠. 뭐 올 가을에 승인 날 확률이 65%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ETF가 승인이 되는 순간 이 비트코인은 아마 떡상할 것 같아요.
떡상. 완전히 폭등을 하겠죠. 폭등을. 그 ETF 자금이 상당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비트코인을 사놔야 되나? 이게 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폭락이겠지만, 우선은 뉴스는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청신호가 켜졌다.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연설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디스 여파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조금 이렇게 약세로 좀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고, 오늘 좀 중국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오늘 그 중국 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면세점, 카지노, 여행, 화장품, 항공, 백화점, 이거 전부 다 중국 관련된 거잖아요. 중국 관광객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올랐고, 뭐 미용기기 이런 것도 아무래도 중국인들 우리나라로 그 뭐 성형수술도 많이 하러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것 영향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락한 거는 반도체 그 바이든이 그 얘기한 이후로 거의 다 떨어졌죠. 이렇게 반도체. 그렇지만 반도체는 뭐 그렇게 쉽게 안 꺾일 거니까 이렇게 한번 바이든이 세일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면 조금씩 좀 사가면은 올라가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폭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고 아까 말한 중국 이슈 같은 경우 보면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직 막 급등을 하면은 어차피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오늘 급등해서 관련주들을 내가 오늘 알았다. 그래서 막 추격해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거든 어떤 섹터든 뭐 초전도체처럼 아니면 2차전지처럼 막 올라갈 때는 굳이 이렇게 올라가네. 이게 주도주구나. 뭐 마녀공장이 올라갔다. 이게 주도주네. 뭐 아모레지가 올라갔다. 이게 주도주인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추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러면 여기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럼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1차 파동에는 우리는 못 먹으니까 이 조정 파동일 때 뭐 이렇게 좀 매집을 해서 보통 이 조정이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두 달까지 더 길게 가는 게도 있지만 이렇게 되니까 요게 분명히 이제 올라가겠죠. 1차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조정 파동이 나오고 그러면 그 후에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온다. 진짜로 많이 들어온다. 막 뉴스가 미어 터진다. 종로에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 관심 있어서 밑에서 조금씩 사주면 또 뉴스가 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 비만 관련해서도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요것도 쉽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도 좀 계속 공부를 해 두시면 이것도 2차 폭등이 나올 거니까. 왜냐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부터 좀 계속 상승을 보였어요. 제 거 이렇게 계속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월 초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이 내려간 종목들은 관심 둘 필요 없고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세력이나 펀드나 기관 얘네들이 포트폴리오 짜는 거나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달 초에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주면서 좀 이렇게 좀 낌새를 보였던 부분이 이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바이오나 이쪽이었는데 여지없이 이런 쪽이 조금 시세를 주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쉽게 안 끝나니까 뭐 이렇게 지금 막 급등했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을 줄 때 들어가면 두 번째 오르는 거 이 N파동에 요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악재니까 요거는 상승 패턴이 보이면 그때 다시 진입하면 되고 이 전압 이슈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갈 그 흐름이니까 조정 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하면 되고 바이오주는 아까 얘기 드렸죠. 정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학회 일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뇨 학회 지금 현재 당뇨 비만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당뇨학회가 이 10월 2일에서 6일 사이에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급등했다. 그러면은 한 9월 정도, 9월 중순까지 조용하겠죠. 예를 들자면 8월 말이나 중순까지 조용하다가 9월 중순부터 막 시세를 주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유럽 학회 뭐 한다. 이 당뇨학회 한다. 그럼 뉴스를 막 때리면서 고점에서 이제 개인들 달라붙겠죠. 그럼 이때 다 털고 세력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 제 내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셔서 미리미리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것도 안 끝났어요. 또 올라가요. 또 이것도 이런 거 관련해서도 왜냐? 아직 월드 투어 이런 거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네, 월드 투어 많이 남았고 공연도 계속 할 것이고 또 가을 되면은 많이 하잖아요. 또 축제 지금 여름이니까 더운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축제가 적지만 또 가을 되면 봄에 했던 것처럼 한국 내에서도 축제를 많이 할 것이고 또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 이게 또 쭉 올라갈 수 있겠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막 유행을 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잠깐 좀 주춤하는 영향이 보이지만 어차피 코로나는 지금 현재 사라졌다 어쩌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냥 발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 코로나가 그 내용이 없어지면 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주는 흐름을 보이겠죠. K-팝이 인기가 있고 엔터주가 인기가 있고 화장품 인기가 있고 중국 애들까지 들어오죠. 그러면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또 올라가겠죠. 화장품 관련주. 이런 식으로 연타로 연결해서 따따따딱 콤보처럼 철권할 때 콤보처럼 탁탁탁 연결해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웹툰 같은 경우도 2024년에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요것도 주의 깊게 계속 보시면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재미있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글로벌 많이 연평균 선장률이 크다고 하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거는 대충 다음에 봐도 될 것 같은 이슈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 얘기도 했고 경제지표 관련해서도 얘기 드렸죠. 아까 초반에 요거 좋게 좀 어느 정도 낮게 나왔다는 거. 여기는 제가 갱신을 안 했네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했는데 어디 있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다음 내일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면 소비자 물가는 나중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겠네. 8월 달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표가 되겠죠. 선행 지표 같이.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것도 한번 지켜보면 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얘기 다 했고요. 이번 주 일정 받고 다음 주는 우선 중요한 것만 우선 이렇게 적어놨지만 화요일 날은 소매 판매, 근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영국 거, 그 다음에 건축 승인 건수, 미국 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요것도 목요일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럽 거 소비자 물가지표는 금요일 날 나오네요.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리바바, 지멘스, 아이온큐 이런 게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위워크는 금요일 날 하는데 얘는 좀 나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게 사무실 임대업체인데 그렇잖아요. 위워크 많이 임대하고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안 돼서 요건 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그냥 예측이에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갤럭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MSCI 편출입 종목 요게 있는데 보통 MSCI에 편입이 되면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 홍보가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 그럼 베트남에서 어떤 주식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뭐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돼? 모르는데 그 MSCI가 이렇게 좀 추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종목이 좋아. 이런 식으로 추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라든가 외국계 자금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고르는 그런 역할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역할을 좀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MSCI에 편입이 되면 많게는 한 50에서 60%까지 주가가 오르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하면서 달려왔죠? 이게 하나를 얘기하면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걸 못 봐요. 그래도 잘 못해. 많이 써주셨네? 네. 한회기님. 지난주 보여주신 차트 보고 인벤티지랩 매수 후 3일간 35% 상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행히, 축하드립니다. 합길 담요병, 다행이네요. 손해 안 보셨다니까 다행이네요. 35%나 올랐다니, 많이 올랐네요. 도움이 됐다니 정말 좋네요. 네. 한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네요. 네. 그래도 만약에 손해 났으면 욕하고 안 오셨을 건데 그래도 수익이 나셔서 이게 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관심 주시고. 네. 한번 그러면 이제는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이제 한번 시황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가가 움직일지 그런 거 한번 봐볼게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이제 어제 얘기한 거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갈 건데, 요거 월봉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방향성은 아직 지금 현재는 하락인 상태이고, 대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5일선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좀 조정 구간,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제 주봉상에서도 보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지 않았고 다시 좀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 같은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곤 있지만 이게 급등해서 올라가기에는 아직 뚫어야 될 그 저항선들이 이 121선하고 100포인트 단위 2700하고 전고점 등이 있으니까 좀 올라가는 데는 좀 많이 버겨울 수 있다. 그렇지만 상승세가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면 오늘 좀 올랐잖아요. 아니 좀 저점으로 내렸다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시다가 이제 들으신 분들이라면 방송을 어제 거 들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흐름이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어저께 그랬잖아요. 어저께 올라가면 절대 이렇게 바로 못 올라갈 것이다. 30분봉 차트에서 보면 분명히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조금 더 좋은 더 좋은 흐름이 나왔어야 한다면 요렇게 올라가서 끝났으면 베스트였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안 끝나고 여기서 끝나서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CPI 관련해서 이런 게 좋게 나오고 미국 시장 날아가는 걸 보니까 내일 이렇게 뚫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력 차트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런 차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 꼭지점이 올라가는 이 W 파동이 되면서 전고점을 뚫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 패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조금씩 한 주, 예를 들어서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부분이 오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이제 상승 추세가 정확히 탄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근데 이렇게 나와줘서 아마 내일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차트가 아주 이쁘게 정석적으로 나왔거든요. 정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추세를 이제 돌리겠다. 변곡점이 된 것 같다. 변곡점이 완성이 된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전고점 매물이 많아요. 파란 음봉들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린 사람들이 조금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힘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고점이 오면 한 번쯤 정리를 해주면 좋죠. 제가 거래하는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좀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올라간다는 거를 이렇게 확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 쐐기형이 돼요. 그러면서 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다른 유튜버들 보면 뭐 상승 이게 그 뭐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하락 패턴이다. 이게 이 추세 이탈했다. 폭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이제 떨어진다에 거셔서 그냥 이렇게 하시고 나는 올라간다에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올라간다로 생각을 하면 나는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시나리오 쓰고 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님들도 내 말이 얘가 말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듣진 마시고 좀 이렇게 갈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추세가 깨졌다. 여기 봐도 깨졌잖아요. 깨져서 내려온다. 더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 대세가 상승한 상황에서 횡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횡보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이고 늘상 말하는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3쿠션 요게 1쿠션, 2쿠션 상승하는 3쿠션 나오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쿠션이 되면 한 번쯤 정리를 해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포지션을 다시 잡아보는 그런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전고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줄 수 있겠죠. 내일 올라가주면 더 좋고 더군다나 옵션 만기일이 오늘 끝났기 때문에 내일 본격적으로 얘네들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그 힘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뭐 여기에서 하락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팍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나온 지표들이나 뉴스들이나 보면 다 이 상승을 가리키는 지표들이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거의 뭐 1,00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5천만 국민으로 따지면 거의 인구가 20%가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합산해 보면 이거 부정적인 거보다 긍정적인 게 더 많아 보이네. 그러면 이 차트 분석상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짝꿍댕이 차트가 나왔고 이 전고점을 내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추세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선 전고점에서 한번 털어주고 왜냐?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같이 한번 털어주고 다시 한번 내릴 때 여기서 다시 잡아서 이렇게 가는 요거를 대상승세를 누리면 재밌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뇌피셜 멋지죠? 코스피가 그렇듯이 코스닥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횡보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왜냐하면 보통 대형주 위주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소형주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왜냐? 돈이 그 대형주 위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서도 그랬잖아요. 2차 전지주가 막 올라갈 때는 막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상승한 종목은 한 200 종목 수밖에 안 되는데 하락 종목 수는 한 1000몇 개였거든요. 그렇듯이 어느 종합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급이 대형주로 많이 쏠려요. 그래서 개별주가 많이 잘 못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좀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상승이 대부분 다 끝나서 조정이 좀 들어가려고 하거나 하락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코스닥이 좀 힘을 쓰면서 올라가겠죠. 왜냐? 대형주에서 돈을 벌어서 자금을 마련한 뭐 세력들이 이제 돈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이제 좀 작은 주에서 좀 뭐랄까 동전치기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막 이렇게 좀 놀리면서 위아래로 막 흔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털어먹겠죠. 늘상 그랬으니까 늘상 그랬어요. 늘상.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전고점이 있죠. 전고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아까 지금 이게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잘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현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아까 코스피하고 비슷하죠. 나스닥 이 일봉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1파라고 해보자고요. 1파 엘리엇 파동에서 요건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그러면 마지막 5파가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 상승할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게 엘리엇 파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A, B, C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선 이 중간 파동 3파동 같은 경우는 이미 소파동이 나왔어요. 여기 1, 2, 3 잠깐 1, 2, 3, 4, 5 여기 소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파동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1파, 2파, 3파동이 5파동으로 해서 완성이 됐고 여기 엘리엇 파동 4파동 그 다음에 되고 이 반등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5파동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시장에 애플이 깨졌다, 뭐 엔비디아 지금 하락했다, 뭐 바이든이 저렇게 경고해가지고 이게 더 추가적으로 폭락을 할 것이다, 야 시장 끝났다, 뭐 어쩌나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내려가주면 뭐 61선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직 여기 지지점들도 있고 이게 내려오면은 이게 M파동 실패형이기 때문에 M파동 실패형이 아니라 미완성 M파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5파동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한 번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한 번은 들어줬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매집을 하는 내려갈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늘리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밑에 부분에서 상승하는 이런 게 나오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짜면 괜찮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코스피 요 흐름처럼 오늘 딱 정확히 어제 얘기한 대로 나왔잖아요. 어저께 얘기할 때 이대로 바로 못 올라갑니다. 한 번은 이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한 번은 내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흐름이 대략적으로 나왔죠. 내일은 상승하면서 갭으로 뜨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어나는 내일 이제 일어나는 시작되는 장을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이렇게 되고 있네요. 미국 시장은 이건 5일봉, 1시간 봉으로 보면 15분 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CPI 결과를 그래도 좋게 본 것 같다. 좋게 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티나님 있어요. 하락 쇠기형이라고 킬러 C라고 시작. 저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하락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폭락한다, 하락한다, 망한다, 어쩐다. 아니 저도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락할 때는 이제 하락 징후가 보이니까 좀 오를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만년 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이게 차트랑 그러니까 차트적인 그 기술적인 분석하고 이 기본적인 분석, 이 나오는 재료들을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이 아니라 조정인데 그리고 고점에서는 당연히 약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을 줘야 되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신용 강등, 그 다음에 바이든 궁시렁궁시렁 얘기했죠. 뭐 무디스 요 세 가지가 나왔는데 더 이상 뭐가 나올까?
이제 명분이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명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거는 상승밖에 없어요. 마지막 5파동.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상승하는 파동에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내일 한번 잘 대응을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수익도 많이 나시면 좋고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손실 보시면 또 잡아볼 수도 있으니까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네, 도움이 이제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이 답은 아니거든요. 내일 올라간다고 했는데 내일 또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가려서 들으시면서 정보 제가 드린 거나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다 고루고루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